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관천리. 겨울이면 눈으로 덮이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우는 이 작은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큰 변화 없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이어져 왔다.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들에서 나는 약초나 산나물을 채취해 생계를 이어갔다. 휴대폰 전파는 간헐적으로 끊기고 인터넷은 읍내에 나가야 겨우 가능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마저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었다. 마을에는 윤서연이라는 9살 소녀가 살고 있었다. 작고 여린 체구에 항상 맑은 눈동자를 가진 서연은 장난을 좋아하고 무엇이든 궁금해하는 아이였다. 엄마를 따라 밭을 나가면 벌레에 호기심을 갖고 이웃 할머니들이 나누는 이야기에도 조용히 다가와 귀를 기울이곤 했다. 특히 근처 산기슭에서 자라는 야생화를 보면 이름이 뭔지, 먹을 수 있는 건지 물어보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느 날 서연의 배가 갑자기 부풀기 시작했다. 처음엔 부모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칠 전 먹은 도토리묵이 탈이 났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배는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불룩해졌다. 아이는 밥도 잘 못 먹고 조금만 걸어도 숨을 헐떡였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이웃 김옥란 할머니였다. 하루는 서연의 엄마 한미숙이 집 앞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중 옥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이, 혹시 어디 다녀왔어? 몸이 좀 이상하던데? 한미숙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요즘 아픈 것 같긴 한데 그냥 탈난 줄 알고요. 그러나 이 작은 대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로 퍼졌다. 곧 누군가는 배가 부른 게 임신 아니냐는 충격적인 말을 입 밖에 꺼냈고 그 말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산골 마을에서 9살 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종태 아저씨는 마을 회관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가 몇 번 봤는데 서연이네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애랑 단둘이 있었어. 이상하긴 했지. 그 말은 누군가에게 사실처럼 들렸고 누군가는 이미 고개를 끄덕였다. 윤상호, 서연의 아버지는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들이리나 하며 묵묵히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 조용함은 어느새 무섭다는 시선으로 바뀌었다. 마을의 공기 자체가 서늘해졌다. 가장 괴로운 건 서연이었다. 평소 함께 놀던 또래 아이들은 멀찌감치 떨어졌고 마트에 따라 나선 어머니 옆에서 듣고 싶지 않은 수군거림을 들었다. 애 얼굴은 멀쩡한데 저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에고, 그러게 너무 예쁘면 탈이야. 어머니는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아버지는 입을 다문 채 불을 꺼놓고 지냈다. 집안은 침묵과 불안으로 뒤덮였다. 진실이 무엇이든 마을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저녁, 옥란 할머니가 조용히 속삭였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정의루 선생이 있었지. 그 사람 아직 근처에 계시다던데. 그 양반이 오면 뭐라도 알 수 있지 않겠어? 이름만 들어도 안심이 되는 존재였다. 정의루 박사. 서울에서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정년 퇴임 후 이곳 근처로 내려와 조용히 지내던 사람. 옛날엔 머리칼이 까맣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지만 이제는 허리가 굽고 목소리도 낮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선생님이었다. 며칠 후 누군가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그는 아직 살아있으며 근처의 다른 마을에서 약초를 채집하고 있다고 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났다. 누가 가서 모셔와야 해. 애를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의논을 시작했다. 누구도 말은 안 했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혹시 정말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라면, 혹시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너무 앞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판단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더 말라갔다. 평화롭던 관천리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무거운 침묵과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리고 자꾸만 닫히는 문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 진짜 이상한 건가요? 윤서연의 배가 점점 더 부풀어 오르자 관천리 마을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서연이의 몸 상태에 대해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불확실성은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하루 이틀 새 마을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녔다. 누군가는 희귀병일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산속에서 무언가의 시인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소문은 임신설이었다. 이종태는 마을에서 제일 입이 가벼운 인물로 유명했다. 그는 우연히 서연의 배를 본 이후 자신이 마치 진실을 아는 사람인 양 사람들에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내가 말은 안 하려 했는데 이상하긴 해. 그의 아버지 윤상호 말이야. 밤늦게까지 집에 불 켜놓고 혼자 있는 거 몇 번 봤거든. 마누라 없을 때. 그 말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몇몇 사람들뿐이었지만 곧 마을 어귀의 평상에 앉은 노인네들까지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한미숙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귀를 의심했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분명 자기 가족을 향하고 있었다. 그 집은 옛날부터 좀 이상했잖아. 딸이 그렇게 순해 보여도 속은 모르는 거지 뭐. 한미숙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도망치듯 마트를 나왔다. 손은 떨렸고 눈가는 벌써 붉게 물들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다. 이게 다 뭐야? 왜 다들 이상하게 보는 거야? 당신, 혹시, 아니지? 윤상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차가운 표정, 깊게 패인 눈두덩.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서연이는 내 딸이야. 내 손으로 절대 그런 일 안 해. 하지만 이 부정은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어하는 이야기만을 믿고 있었고 누군가의 해명은 그저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방 안에 혼자 있었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친구들도 멀어졌고 엄마는 매일 울었고 아빠는 말이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상했고 어른들은 항상 뭔가를 숨기려 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들었다. 엄마와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산 넘고 물 건너야지. 지금 애 상태로는 그 길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면.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숨겼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다만 내가 뭔가 잘못된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막연한 공포가 마음을 짓눌렀다. 며칠 후 누군가 마을회관에 모인 자리에서 소리를 높였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소.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9살 애가 그런 일이 생기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정희루 선생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 이름이 다시 나왔을 때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다. 정희루. 서울대 병원에서 30년을 근무하다가 퇴임 후 이곳 근처의 작은 마을에 정착한 인물. 예전에는 마을 어른들의 관절통부터 아이들 감기까지 손수 돌보던 의사였다. 지금은 은퇴 후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그의 이름은 아직도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의 다른 말이었다. 그날 밤 윤상호는 혼자 집을 나섰다. 그는 조용히 산길을 걸어 인근 마을의 허름한 집 한 채 앞에 멈췄다. 그곳이 바로 정희루 선생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나이든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누구요? 정 선생님. 저 윤상호입니다. 좀 뵐 수 있을까요? 문이 열렸고 굽은 허리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깊었다. 서연이 일이지요? 윤상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정희루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새벽 같이 갑시다. 다음 날 아침 정희루 선생은 낡은 가방을 들고 윤상호와 함께 관천리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자 다들 길을 비켜주었고 몇몇은 작게 인사를 건넸다.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생님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부풀어 오른 배,
그리고 그 속에서도 반짝이는 눈망울. 그는 한마디만 했다. 이 아이,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 순간, 마을의 공기는 달라졌다. 누군가는 창문을 닫았고, 누군가는 손을 꼭 쥐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남아있었지만, 한편으론 미세한 기대도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희루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가방을 열었다. 관천리에서 다시 한번 사람의 생명을 두고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정희루가 관천리에 발을 디딘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은 지 몇 년이 지났고 그동안 그는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이제는 눈도 흐릿해졌고 허리도 많이 굽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얼굴을 보면 증상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경험과 감각은 살아있었다. 서연의 집에 들어선 정희루는 아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소녀의 몸은 앙상했고 배는 마치 물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것은 단단한 팽창감과 복부 깊은 곳의 묵직한 긴장감이었다.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체기가 아닙니다. 복수가 찼어요. 그의 말에 방아는 정적에 휩싸였다. 한미숙은 숨을 삼켰고 윤상호는 고개를 떨궜다. 복수라는 말이 무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그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모두가 직감할 수 있었다. 복수란 건 몸 안에 있는 장기들 사이에 물이 고여서 배가 부푸는 증상이에요. 간, 신장, 혹은 복막염 같은 질환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정희루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희미하지만 또렷한 생명력이 남아있는 눈빛이었다. 이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지고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윤상호가 망설이며 물었다. 선생님, 이 상태로 산길을 넘을 수 있을까요? 차도 안 들어오고 비도 곧 온다고 하던데. 정희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겠지만 기다릴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소곤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많은 이들은 정 선생님이 돌아오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가 나섰다는 건 뭔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밤늦게 정희루는 혼자서 작은 손전등을 들고 집 뒤편 야산으로 향했다. 그는 조심스레 발을 옮기며 길가에 피어난 야생화를 살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산의 풀과 나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이도 가끔 따라오곤 했다. 아이는 산에서 만나는 모든 꽃과 풀에게 이름을 묻고 그것이 어떤 병에 좋은지 캐물었다.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건 청궁이라는 약초야. 피를 맑게 하고 두통에 좋아. 우와, 그럼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약을 지을 수 있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자 정희루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서연은 그저 호기심 많은 아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그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작은 가위를 꺼내 몇 줄기의 약초를 조심스럽게 잘랐다. 지금 당장은 병원에서의 치료가 최우선이지만 이동하는 동안 아이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는 약초를 품에 넣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새벽, 마을 청년 몇 명이 집 앞에 모였다. 오래된 나무들로 만든 임시 들것과 얇은 담요, 비상식량을 준비한 그들은 정희루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마을에서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치곤 했다. 비록 누군가는 아직 의심하고 있었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에는 대부분이 망설이지 않았다. 서연은 두꺼운 옷을 입고 들것에 조심스럽게 눕혀졌다. 눈은 반쯤 감겼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희루가 그녀의 손을 잡자 서서히 그 손을 되잡았다. 괜찮아, 서연아. 곧 병원에 도착하면 괜찮아질 거야.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옆에서 지켜보던 한미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희루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는 알았다. 이번에도 놓치면
자신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걸. 과거에 자신이 잃어버린 생명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이제 그는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자 했다. 출발합시다. 그들은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와 청년들의 숨소리, 들꺼들끄는 나무 소리만이 주변을 채웠다. 정희루는 앞장서 걸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엔 반드시 살려낸다. 이번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정희루가 산길을 따라 앞장서 나아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지금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순간은 처음이 아니었다. 30년 전, 아직 점고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절, 그는 강원도의 또 다른 오지 마을에서 왕진을 다니고 있었다. 그 마을에도 서연이 또래의 여자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민정이었다. 밝고 똑똑한 아이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열이 오르고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다. 해열제를 주고 수분을 보충하며 며칠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이의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고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경련과 함께 숨을 거두었다. 그날 이후 정희루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병원 이송을 결정했다면, 진단을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혹은 자신의 판단에 의심을 품었더라면 아이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민정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하던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선생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더 억울해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고 그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진심이란 말을 쉽게 쓰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기보다는 실수를 숨기려 애쓰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서울을 떠나 은퇴했고 더 이상 병원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천리에서 서연을 처음 봤을 때,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따라와 선생님, 이 꽃은 어디에 좋아요? 하고 묻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민정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보았다. 서연은 민정보다 조금 더 낙천적이었고 더 밝았다. 그 아이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그런 마음이야말로 살아야 할 이유라고 정희루는 생각했다. 이제 그는 또 하나의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었다. 과거처럼 망설일 것인가, 아니면 이번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을 것인가. 들꺼들 들고 가는 청년들의 얼굴에는 땀과 피로가 뒤엉켜 있었고 서연의 어머니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흐느꼈다. 그 와중에도 서연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끔 입술을 떨며 조용히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춥지 않니, 서연아? 정희루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짧은 대답에 정희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이는 아픈 와중에도 누군가를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은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날씨는 흐려졌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습기를 머금고 불어왔다. 정희루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모두 지쳐 쓰러질 겁니다. 그들은 산중턱의 평평한 바위 위에 들꺼들 내려놓았다. 청년들은 숨을 몰아쉬었고 서연의 어머니는 물병을 꺼내 조심스레 딸의 입에 대주었다. 그러나 서연은 거의 삼키지 못했다. 몸은 점점 식어갔고 눈꺼풀은 무거워졌다. 정희루는 약초 주머니를 꺼내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는 직접 채취한 생강, 감초, 익모초를 섞어가니 약차를 만들었다. 이 차는 원래 피로회복과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고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걸 조금이라도 마시면 잠시나마 기운이 날 거야. 그는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서연의 입에 몇 방울씩 떨어뜨렸다. 아이는 힘겹게 삼켰고 이후 미세하게나마 숨소리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말했다. 정 선생님,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몸은 괜찮으세요? 정희루는 대답 대신 먼 산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는 민정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의 눈물이 겹쳐 떠올랐다. 이번만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에게,
그리고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과거의 자신에게 향한 맹세였다. 잠시 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장대비로 바뀌었다. 청년들은 들꺼들 덮을 비닐을 꺼냈고 모두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다.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바람은 거세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정희루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이를 악물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은 떨렸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손끝에 생명이 붙어 있고 그 생명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이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산중턱의 임시 대피소에 도착했다. 낡은 나무 판자로 만든 작은 오두막이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고 날씨가 잦아들면 새벽에 다시 출발할 계획이었다. 불을 피울 장작은 젖어 있었고 몸은 모두 젖어 추웠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정희루는 서연의 곁에서 조용히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낮게 속삭였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는 이번엔 꼭 해낼 거야. 비는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다. 오두막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단조롭게 반복되었고 바람은 틈새로 스며들어 한기와 함께 불안함을 불어넣었다. 오두막 안에는 축축한 냄새와 함께 긴장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들것에 누운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정희루는 그녀의 옆에 앉아 밤새 이마의 열을 확인했다. 서연의 이마는 여전히 뜨거웠다. 약초차로 잠시 진정된 듯 보였지만 몸속의 염증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체온계는 38.6도를 가리켰고 아이의 숨결은 약했다. 정희루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혼잣말했다. 이 상태로는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다. 반드시 오늘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새벽 5시.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아침 기운이 퍼졌다. 정희루는 청년들에게 일어나라고 조용히 말했다. 준비합시다. 지금이 기회예요. 다시 비 오기 전에 길을 최대한 내려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피곤한 몸을 일으켰고 진흙 묻은 옷을 털어냈다. 들꺼들 다시 고정하고 서연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한미숙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서연아, 조금만 더 힘내자.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금방 나아지게 해줄 거야. 출발은 조심스럽고 더뎠다. 길은 전날보다 훨씬 미끄러웠고 물이 고인 곳은 발이 빠질 정도로 진흙이 깊었다. 들꺼들 앞뒤로 나눠매고 움직이는 청년들은 각자 신중하게 발을 디뎠고 서로의 움직임에 맞춰 조심스럽게 걸었다. 산골짜기의 길은 협곡처럼 좁고 굽이졌으며 비에 휩쓸린 자갈과 낙엽이 발걸음을 방해했다. 때때로 들꺼디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모두가 일제히 멈춰 숨을 죽였다. 한 번은 앞에 있던 청년 하나가 미끄러져 무릎을 찧었고 그 충격에 서연이 들것 위에서 흐느끼듯 작은 신음을 흘렸다. 정희루는 발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땀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 떨리는 눈꺼풀. 그는 자신의 젖은 소매로 아이의 뺨을 닦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곧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졌다. 거리상으로는 아직 반 이상이 남아있었고 구불구불한 산길은 그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았다. 게다가 하늘은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세졌다. 오전 9시쯤 그들은 산중턱의 작은 쉼터에 도착했다. 오래된 간이 정자였고 다 쓰러져가는 구조물이었지만 비와 바람을 잠시 피하기엔 충분했다. 모두가 지쳐 숨을 몰아쉬었고 서연은 다시 잠든 듯 미동이 없었다. 정희루는 간이 가방에서 해열제를 꺼내었다. 그의 손은 젖은 종이처럼 떨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물에 타서 천천히 아이의 입에 흘려넣었고 잠시 후 아이가 작게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전보다 더 거세고 무거웠다. 청년들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이대로 움직였다간 다 같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이가 더 위험해요. 정희루는 단호하게 말했다. 누구보다 그가 지쳐 있었지만
누구보다 서연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 민정을 잃던 순간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동할 수 있을 만큼만 갑시다. 조금씩이라도 내려가야 해요. 다행히도 30분쯤 지나자 빗줄기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다시 길을 나선 그들은 서로의 손발을 맞추며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들꺼들 한 사람이 짊어지고 다른 이들이 옆에서 받쳐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오전 11시 길 끝자락에서 포장 도로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되었던 산골에서 현실로 이어지는 경계처럼 아스팔트는 반짝이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거기만 나가면 차를 잡을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뛰어나가 도로 근처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을 손으로 막았다. 몇 대는 그냥 지나쳤지만 이윽고 한 낡은 트럭이 멈췄다. 운전사는 상황을 듣고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타요. 병원까지 태워다 줄게요. 정희루는 조심스럽게 들것 위에 서연을 안고 트럭에 올랐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미세하게 맥박이 규칙을 되찾고 있었다. 트럭이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변했고 모두는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서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정희루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 손의 온기는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고 그것이 정희루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병원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두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었다. 트럭은 덜컹거리는 시골 도로를 지나 병원으로 향했다.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건물은 높아졌고 길에는 차와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 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정희루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안도감을 숨기지 못했다. 오랜 시간 동안 산길과 빗속을 뚫고 달려온 여정이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트럭이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정희루는 서연을 안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그의 모습을 본 응급실 간호사가 급히 다가와 들것을 가져왔고 응급처치가 즉시 시작되었다. 소아 환자입니다. 복부 팽만과 고열,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정희루는 간호사의 빠른 대응을 보며 잠시 숨을 돌렸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그는 응급실 당직이에게 다가가 자신이 관찰한 모든 증상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열흘 전부터 복부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고 식욕 저하와 전신 쇠약 증세가 있습니다. 복수로 보이며 염증성 질환이 의심됩니다. 체온은 38도 이상으로 지속 중입니다. 당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점검했다. 이어서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연은 의식은 희미하지만 반응은 있었고 간호사가 정맥 라인을 잡아 수액과 해열제를 투여했다. 한미숙은 대기실 한쪽에서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앉아 있었다. 윤상호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로와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에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딸이 이제 겨우 병원에 도착했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차트를 들고 정희루와 보호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간과 신장에 경미한 이상이 있지만 다행히도 큰 손상은 없습니다. 복수는 염증 반응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며 세균성 복막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원 후 항생제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한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렸다. 정희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다. 그리고 지금 서연은 살아있었다. 병실로 옮겨진 서연은 조용히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다. 이마에는 해열 패치가 붙어 있었고 주변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정희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차디찬 산속 오두막에서 그녀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던 순간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움직이다가 옆에 앉은 정희루를 발견하자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선생님, 병원이에요?
그래.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의사 선생님들이 곧 치료해 주실 거야. 정말 다행이에요. 전 그냥 자꾸 잠이 오고 선생님 손이 따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루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민정의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없었던 그날 밤과 달리 서연은 자신의 목소리로 지금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고 말할 수 있었으며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희루에게 가장 절실했던 기적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치료에 잘 반응하기 시작했다. 복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열도 내렸다.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고 한미숙은 매 끼니마다 부드러운 죽을 준비해 가져다 주었다. 병원에서도 그녀의 회복 속도에 안도했다. 정희루는 간호사들과 담당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던 순간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 나중에 나으면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정희루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선생님? 사람을 살리는 의사요. 저도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정희루는 잠시 말을 잃었다. 병원 복도 끝 어딘가에서 울리는 심전도 기계 소리, 간호사들의 발소리, 창밖 바람 소리까지 모두 멀어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마음 절대 잊지 마라. 그게 진짜 의사가 되는 첫걸음이란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공포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루는 확신했다. 민정에게 못다 준 마지막 인사를 이제 서연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병원에서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서연은 날이 갈수록 안정을 되찾았고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완쾌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내래 치료와 요양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진단이 나왔다. 병실의 공기 또한 한결 가벼워졌고 어머니 한미숙의 표정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다. 서연이 퇴원하던 날 병원 복도에는 조용한 환송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정희루는 직접 휠체어를 밀며 그녀를 병원 입구까지 데려갔다. 서연은 병원 정문 앞에서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몇 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땐 의식을 잃을 정도로 지쳐 있었던 자신이 지금은 햇빛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선생님, 여기서 치료받는 동안 많이 배웠어요. 병원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정희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병원은 그런 곳이지. 하지만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마음으로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겪은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고 누군가의 손길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도 체험했다. 그 경험은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의 내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단단한 씨앗처럼 뿌리내렸다. 귀한 길은 전보다 훨씬 수월했다. 새로 포장된 도로가 있었고 병원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바로 마을 근처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서연의 친구들, 동네 어르신들, 산골짜기 아이들까지 모두가 꽃다발과 작은 손팻말을 들고 서연을 맞이했다. 서연아, 건강해져서 돌아왔구나. 우리 마을에 보물이 돌아왔다.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했고 서연은 휠체어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이 마을이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따뜻한 환영이야말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순간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작은 마을 회관에선 소박한 환영 잔치가 열렸다. 누군가는 산나물을 무쳐왔고 누군가는 닭죽을 끓여왔다. 아이들은 서연에게 손으로 그린 편지를 건넸고 어른들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많이 아팠다면서도 잘 이겨냈다니 참 대단하다. 이제 다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서연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를 되뇌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천천히 짐을 정리했다. 병원에서 받았던 검사 기록, 수첩에 적어둔 의사 선생님들의 말, 그리고 정희루가 써준 짧은 편지까지 하나하나 책상 서랍 안에 차곡차곡 넣었다.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인 하나의 물건. 바로 정희루가 선물한 오래된 청진기였다. 그 청진기를 손에 들고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낡고 닳았지만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물건처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청진기의 귀 부분을 끼우고 자신 가슴 위에 차가운 금속을 갖다 댔다. 텅 빈 소리 속에서 서연은 마치 어떤 울림을 들은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중에 커서 나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사가 될 거야. 며칠 후 정희루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병원에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골 왕진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뛰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서연이라는 든든한 조수이자 제자가 생긴 셈이었다. 선생님,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초 채취나 기록 같은 건 제가 맡을 수 있어요. 서연은 수첩을 품에 안고 정희루의 옆에 붙어 다녔다. 두 사람은 함께 들판을 걸으며 산자락에서 자라는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공부했다. 정희루는 직접 그려둔 식물 도감을 보여주며 설명했고 서연은 말없이 끄덕이며 글씨를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이 마을의 생활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새로운 변화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저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정희루는 조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마음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 마을을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모두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 마음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몇 해가 흘렀다. 계절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관천리의 들판은 변함없이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초록이 우거졌다. 그러나 마을의 풍경보다 더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은 바로 서연이었다. 이제 그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로 단 한 번도 큰 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 물론 간헐적인 검진과 건강관리는 여전히 필요했지만 그녀는 점차 또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아픔을 겪은 아이 특유의 깊은 시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조용히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한 것이다. 정희루는 여전히 왕진을 다녔지만 점점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서연이라는 특별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을 따라다니며 기록을 남기고 약초를 분류하고 때로는 노인의 말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곤 했다. 이 약은 감기 몸살엔 좋지만 이장이 약한 분은 꼭 식후에 드셔야 해요. 할머니, 꼭 기억하세요. 오냐, 서연이 말은 내가 꼭 듣지. 너 말은 선생님보다 더 귀에 쏙쏙 들어온다니까. 마을 어르신들의 반응은 항상 따뜻했다. 그들은 서연을 단지 병을 이겨낸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을 돌봐줄 새로운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희루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종종 밤이면 손때 묻은 진료 노트를 펼쳐놓고 서연이 적어놓은 필기를 조용히 훑어보았다. 아직 미숙한 표현도 많고 의학적으로는 틀린 정보도 가끔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한 열정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는 언젠가 내가 하지 못한 일까지도 해낼 거야. 그는 그렇게 믿었다. 서연은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수업 시간에는 늘 앞자리에 앉아 집중했고 틈날 때마다 보건실 선생님을 졸라 의약품이나 응급처치법을 배워보곤 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작은 의사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누군가 다치기라도 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상태를 살폈다. 무릎이 까졌구나. 먼저 물로 흙을 닦고 이 약 바르면 돼. 집에 가서는 하루에 한 번씩 다시 소독해줘야 해. 서연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말투엔 확신이 있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믿었고 선생님들 또한 그런 모습에 감탄하곤 했다. 이 아이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야. 하지만 그 어떤 칭찬보다도 서연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여전히 정의루의 말이었다. 어느 날 왕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넌 이제 곧 중학생이 되겠지. 그때부터는 공부가 훨씬 어려워지고 선택해야 할 일도 많아질 거야. 네, 알아요. 그래도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마음은 안 변했어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가장 어렵단다. 나도 젊었을 땐 꿈이 컸지. 전국을 돌며 진료소를 세우고 의사 없는 마을을 없애고 싶었어.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디더라. 그래도 선생님은 저를 살리셨어요. 그 말에 정의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종종 자신의 진료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정리해 보려고 해. 언젠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이면 함께 앉아 오래된 진료 기록을 다시 써내려갔다. 종이에 적힌 약초 이름과 병명, 진단 기록과 간단한 민간요법이 한 줄 한 줄 정리되었고, 서연은 그런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으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이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의사가 될 거야. 그 무렵 마을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외지로 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돌아오고 주변 도로가 확장되면서 읍내와의 접근성도 좋아졌다. 그 덕분에 때때로 대학교 의과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오기도 했고 작게나마 임시진료소도 설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주 의사는 없었고 왕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의루 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의대생이 정의루에게 말했다. 이런 산골에서 혼자 진료를 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혹시 후계자를 생각해본 적은 없으세요? 정의루는 조용히 서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후계자. 있지. 지금 내 옆에서 자라는 이 아이가 바로 그 후계자야. 의대생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고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어렸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의사의 길에 한 걸음씩 발을 내딛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아이는 자라나고 노인은 조금씩 힘을 잃어갔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하나는 분명했다. 이 마을에는 시간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은 서연이라는 이름의 아이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라나고 있었다. 서연이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관천리는 조용히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삼번나무가 꽃을 터뜨리고 논두렁 사이로 실개천이 반짝였다. 마을은 변함없었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정의루는 그해 겨울부터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예전처럼 산길을 오르내리던 걸음은 느려졌고 진료 가방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줘야 할 만큼 힘겨워졌다. 그는 여전히 진료를 이어갔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서연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이제는 내가 진찰도 해보거라. 내가 옆에서 봐줄 테니. 처음엔 긴장하던 서연도 점차 익숙해졌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안내에 따라 맥을 짚고 간단한 청진을 하며 환자들의 증상을 묻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서연을 자랑스러워했다. 어쩜 저리 침착하니. 진짜 선생님 다 됐구먼. 그러나 그런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늦가을 저녁, 정의루가 마을회관 앞벤치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이다. 함께 있던 이장이 급히 서연에게 달려갔다. 서연아, 선생님이 갑자기. 서연은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녀는 그대로 달려가 정의루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은 약했고 호흡은 불규칙했다. 그녀는 당황을 숨긴 채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이장님, 지금 바로 읍내 병원에 연락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송할 방법을 준비해 주세요. 그날 밤 정의루는 읍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진단은 신부전과 고령에 따른 다발성 장기 이상. 그의 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고 이제는 회복이 어렵다는 말까지 의료진 입에서 나왔다. 서연은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링거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는 간헐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선생님, 저 왔어요. 그 말에 정희루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오래된 창문 너머로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들었다. 그는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직 멀었어요.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이제 내가 나 대신 이 마을을 지켜줘야 한단다. 그는 마치 마지막 당부처럼 말을 이었다. 평소처럼 다정하고도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서연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지만 동시에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불씨를 점화시켰다. 며칠 뒤 정희루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평생을 진료와 봉사에 바친 삶을 살았고 끝까지 환자들을 걱정하다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관천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조용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나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누군가는 그가 치료해준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울었고 누군가는 그와의 따뜻한 농담을 되새기며 눈물을 삼켰다. 서연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조문객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인사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그녀는 혼자 정희루의 방에 들어갔다. 오래된 책상 위에는 늘 쓰던 청진기와 안경, 그리고 그녀에게 남긴 진료 기록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봉투 하나가 있었다. 서연에게. 그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의료법 관련 서적 몇 권이 함께 들어 있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내가 이 길을 계속한다면 너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남긴다.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늘 고맙고 늘 응원한다. 그날 밤 서연은 작은 탁상등 아래에서 노인의 기록을 다시 펼쳤다. 페이지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내려간 병명과 증상들, 환자들의 이름과 상태가 적혀 있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노트를 꼭 안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선생님, 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 모든 걸 지켜나갈게요. 그 후 서연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서울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였고 그곳에 가기 위해 그녀는 수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 했다. 낯선 도시, 낯선 친구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주말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와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고 정희루가 남긴 약초책을 다시 정리했다. 그녀는 마치 그를 대신해 마을의 건강을 돌보는 새로운 주인공이 된 듯했다. 친구들이 그녀에게 물었다. 서연아, 넌 왜 꼭 시골로 돌아가겠다고 해? 서울에 좋은 병원도 많은데.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곳엔 아직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받은 걸 꼭 돌려주고 싶어.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희루의 목소리, 손길, 눈빛. 그가 남긴 유산은 병원이나 상장 같은 게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받은 아이였다. 관천리의 들판에는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꽃들 사이에서 한 소녀는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언젠가는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서울 한복판의 한 대형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노인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 선생님, 진짜 시골에서 온 거 맞아요? 손이 참 따뜻하네. 서연은 조심스레 환자의 팔에 링거를 꽂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관천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왔어요. 그녀는 이제 막 인턴 과정을 마친 신참 의사였지만 누구보다 진지하게 환자를 대했고 환자들도 그녀를 편하게 느꼈다. 의학 지식이야 계속 쌓아가야 할 영역이었지만 그녀가 남다르게 평가받은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저 친구는 환자 눈을 보고 말해요. 맞아요. 바쁜 와중에도 목소리를 낮춰주고 설명도 천천히 잘해줘요. 선배 의사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서연은 사람을 살핀다는 본질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정희루 선생이 했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지만 마음은 사람에게서만 배운다. 하루하루가 정신없고 치열했지만
서연은 틈이 날 때마다 고향 생각을 했다. 병원 옥상에 올라 서울 야경을 바라볼 때면 별빛 가득했던 관천리의 밤하늘이 그리웠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마을 이장이 보내온 손글씨 편지였다. 서연아, 너 떠난 이후 마을도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병원 없는 건 똑같다. 어르신들 중엔 갈수록 몸 불편한 분들이 많아. 너희 선생님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해가 흘렀구나. 내가 있던 그 진료 가방 아직도 회관에 잘 보관돼 있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서연의 가슴 한편이 저릿해졌다. 바쁜 병원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이 길을 택했는지 다시 떠올렸다. 그날 밤 그녀는 다이어리에 한 줄을 적었다. 돌아갈 준비를 하자. 이후 서연은 전문의 과정을 시작했고 재활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학업과 병행해 공공의료 봉사 프로그램에도 자주 참여했고 틈이 나면 고향 마을을 방문했다. 관천리는 예전보다 도로가 좋아졌고 통신망도 잘 연결되었다. 하지만 상주 의료진은 여전히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이 올 때마다 집 앞에 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서연이가 진짜 우리 마을 의사 다 됐네. 그때 급에 아프다던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 참. 그녀는 마을회관 한쪽에 가니 진료소를 만들고 주민들을 하나하나 진찰했다. 아픈 곳을 물어보고 약 처방을 설명하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위안을 얻었다. 그러던 중 인근 마을에서도 연락이 왔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혹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줄 수 있냐는 요청이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꼭 갈게요. 그녀는 서울병원에 정식 근무하면서도 일정 조정을 통해 주말마다 지방을 돌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몇몇 동료들과 함께 이동 진료 봉사팀을 구성했고 그 활동은 점차 확장되어 갔다. 이 프로그램은 지자체에도 알려졌고 곧 여러 산간 마을을 도는 소형 진료 차량이 마련되었다. 의료 장비는 간소했지만 응급대처와 기본검진, 예방접종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다. 이동 진료 차량에는 이름이 붙었다. 희망의 청진기. 그 이름은 서연이 직접 정한 것이었다. 정의루 선생이 늘 목에 걸고 다니던 낡았지만 따뜻했던 그 청진기에서 착안한 이름이었다. 선생님,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노인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료 차량은 매달 관천리부터 시작해 인근 5개 마을을 돌았다.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정리한 기록은 서울병원과 연계되어 필요시 전문 진료로 연결되도록 시스템도 구축되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의사가 없어 불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서연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순 없었지만 그녀가 일으킨 물결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뉴스에도 소개되었고 의료계에서는 시골에서 태어난 새로운 의료 철학이라고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평가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의사는 치료를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살린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어느 늦여름 저녁, 서연은 진료를 마치고 관천리 언덕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차분했고 멀리선 개구리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청진기를 꺼냈다. 정의로 선생이 남긴 그 청진기. 그것을 조심스레 가슴에 댔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열어준 길을 따라 잘 가고 있어요. 그 순간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9살, 복수가 차올라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던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던 한 노인. 그들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다시 가방을 메고 진료 차량으로 향했다. 내일은 또 다른 마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번도 그 길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다. 이것이 그녀가 지켜야 할 길이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생명의 은혜를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는 길.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다시 다짐했다. 이 길의 끝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도록.